예, 그러면 저도 빨리 하도록 30분 동안에 저도 다 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아마 한 두 가지인데 크게는 더 크게 얘기하면 한 세 가지. 저 같은 경우는 사실 남미에서 어린 시절에 초등학교 졸업한 다음에 중학교 딱 들어가가지고 2달 다니다가 이제 남미로 가가지고 아르헨티나가 파라과이에 있다가 이제 미국에 이렇게 오래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리고 전공은 제가 역사를 공부를 했고 교회에서 또 학부에서도 역사를 했고 또 지금 가르치는 것도 이제 역사를 좀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이런 주변성, 경계성을 많이 경험하게 되는데 그것과 또 그 다음에 제가 한 게 어떻게 보면 사실 챈들럴 박사님께서 그 전에 제가 알고 있기로는 위트네 디아스포라 쪽을 담당하셨던 것 같은데 지금 거기 있는 친구 거기 있죠. 샘 조지가 책을 에이션 아메리칸 히스토리 역사를 내면서 저한테 남미 역사를 좀 써달라 그래가지고 쓴 게 있어요. 이걸 다 얘기하면 시간이 너무 가는데 거기서 하이라이트를 좀 뽑아서 좀 얘기를 하고 이제 두 번째고 그 나머지는 이제 거기서 그러면은 우리가 어떤 북미와 중남미 교회들이 도전받아야 될 그런 것들이 한 5가지를 좀 뽑은 게 있습니다. 근데 그 2가지와 또 저기 있는데요. 이거를 제가 이것도 한번 오늘은 어쩌면 다 못할 것 같습니다. 제가 3페이지짜리인데 한번 보시고요. 이거는 내일 제가 좀 하려고 그랬습니다. 내일 중남미 교회들에 대한 또 미주에 있는 이건 미주의 교회들인데 그거에 대해 좀 오늘은 아마 대화를 못할 것 같고요. 청년들 2세들 1.5세와 2세들을 향한 그런 게 있는데 이건 내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지금 안 보셔도 됩니다. 나중에 갖고 계시다가 집에 가셔서 내일 보시고 내일 가져오시면 도움이 되겠다는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먼저 좀 이 주변성에 대해서 빨리빨리 얘기를 좀 하려고 그러는데 한 2분이 얘기하신 것 같아요. 제가 대학원을 처음에 학부 졸업한 다음에 프린스턴에 갔는데 이상현 박사라는 분이 이미 신학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하셨어요. 2가지 주변성, 영어로는 marginality 아니면은 borderline 이 2말을 많이 쓰고 있고 한국말로 한다면 뭐 외곽, 가장자리, 변두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분은 2가지로 얘기했는데요. 첫 번에는 중심에 의해 압박받는 주변성, 영어로 한다면 marginality squeezed by the center. 그리고 요거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어쩌면 많은 경우에 이민 1세들이 많이 경험하는 겁니다. 미국이라는 남미라는 이런 주변 그 센터에서 하는 거기에 갓 이민 온 그 외국인이 이렇게 들어가기가 힘든 들어가면서 어려웠던 아까 백원영 선생님도 말씀하셨지만 제가 뉴욕에서 2세, 1.5세 이런 타역을 하게 될 때 부모님들이 그런 분이 많이 계셨어요. 처음에 와가지고 영어에 한이 맺혀가지고 아들들한테 본인들은 영어를 못하면서 너희들은 집에서 영어를 해라 그래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저희 누님도 그런 마음은 아니었지만 아틀란타에 가시지만 그렇게 된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하고 아주 미니멈한 대화만 하고 나중에 애들이 다 크니까 이런 직접 깊은 대화를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 옛날에 이런 분들이 양쪽에서 어떻게 보면 2가지 문화 속에서 이걸 사실은 이정용 박사라는 분은 한 20년 전에 돌아가셨지만 이제 그런 주변성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하셨는데 이걸 in between이라고 많이 합니다. 좀 이따 말씀드리고요. 양쪽의 문화 가운데 있는 그러면서 여기서 자란 2세들도 똑같은 처음에는 어렸을 때 이런 거를 겪습니다. 그래서 문화 충격이나 이런 걸 하지만 이상현 박사님은 이거를 marginality of the edge라는 아니면 가장자리의 주변성이라는 이것도 처음에는 문화 충격이나 어려울 때 힘들죠. 며칠 전에 과테말라에서 자란 1.5세 얘기 들으니까 2년 동안 그렇게 힘들어가지고 아무한테도 얘기를 안 하고 맨날 울기만 했다는 지금 이제 대학을 갔습니다. 미국에. 걔도 이런 걸 겪었지만 여기에 또 하나님께서 쓰시는 어떻게 보면은 여러 김성성 선생님이라든지 아까 표근영 선생님이 얘기하신
이게 어떻게 보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한국 이민자들에게 디아스포라들에게 준 그런 저 자신도 이걸 경험하면서 한 40년 경험했죠. 이게 저한테는 제일 큰 선교의 자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한국이 갑자기 막 K-pop 뭐 이런 게 뜨고 뭐 이렇게 올라간 그것도 도움을 주지만 그러나 우리 한국 그 디아스포라들한테 가장 큰 선교의 자산이 이런 것이 있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좀 듭니다. 가장자리 주변성. 이 가장자리 주변성을 보면은 지난주에도 한 2, 3주 동안에 선교팀들이 많이 왔어요. 하늘이교회 달라스에서도 왔는데 1.5세들, 2세들 보면 이걸 제가 많이 봤습니다. 걔네들한테는 또 여러분들이 얘기한 이런 창조력, 또 그 다음 역동성, 새로움, 개방성, 또 연결성, 또 화해자 역할 이런 것들을 좀 더 나중에 또 생각할 수가 있겠지만 이런 것들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정용 박사, 죄송합니다. 이거 좀 크게 했어야 되는데 잠깐만요. 예, 이분이 얘기한 게 바로 그거죠. marginality in between, 사이의 주변성. 이게 1세들이 많이 겪는 양쪽 문화에 이렇게 겪지 못하는 이렇게 있으면서 스트레스 받는 거. 그러나 이제 1.5세들, 2세들이 경험하는 거는 이제 양쪽을 다 볼 수 있는 marginality in both, 양쪽에 있는 주변성. 그 다음에 또 아까 백성장님 말씀하셨지만 beyond, 그 너머에 있는 주변성. 이런 것들이 우리가 갖고 있는 양쪽을 다 볼 수 있고 어떻게 보면 처음에 얘기는 그냥 주변인 뭐 이런 거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두 번째 경우에는 아마 경계인, 양쪽을 다 볼 수 있는 처음 사람들은 양쪽을 다 볼 수 없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거를 겪어서 2세들은 양쪽을 다 볼 수 있는 이제 경계인으로서 어떤 이런 역할을 하나가 되게 해줄 수 있는 또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것들을 보여주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다리 역할을 할 수 있는 또 화해해 줄 수 있는 역할을 좀 많이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걸 넘어서 이제 주변성 그런 일들을 하게 되는데 어쨌든 예, 좀 아까 얘기한 그게 바로 이제 이 책이 샘 조지가 이렇게 쓴 거지만 어쨌든 이 책들을 다 얘기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중남미의 한인 디아스포라에 관한 것들을 좀 더 일단은 기치 중요한 부분을 좀 얘기하도록 좀 하겠습니다. 한국 디아스포라의 역사는 이제 5가지로 좀 나눴습니다. 조금 더 이제 2세들이 많기 때문에 좀 달라질 수 있겠지만 처음에는 뭐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멕시코의 유카탄 쪽에 간 제가 내릴 수 되면 자꾸 잊어버렸는데 그 멕시코에서 애니깽 우리 김성 기사님 애니깽 때문에 가신 분들 그분들이 한 1033명이 되죠. 그러다가 완전 노예 제도는 아니지만 그런 컬처렉을 맺었다가 그 다음에 그 중에서 이제 끝난 다음에 한 330명 정도가 이제 큐바로 가게 됩니다. 마탄사 쪽으로 많이 가게 된 그거를 이제 첫 번째 2005년도 1905년도에 시작한 첫 번째 이민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 죄송합니다. 288명이네요. 1033명.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그 전에 브라질로 간 교포들이 몇 명 있어서 일본 여권으로 가져간 그 중에 미에 할아버지라는 분이 또 있긴 있는데 그 몇몇 분을 가지고 하나의 물결이라고는 할 수 없기 때문에 두 번째 물결이 이제 사실은 한국 전쟁 중 1952년 정도 이승만 대통령이 거제도에 있는 포로들한테 이렇게 석방할 수 있도록 그 중에 이북으로 갈 수도 있고 남한으로 갈 수 있는데 제3국으로 갈 수 있는 사람들이 또 생겼어요. 어떤 사람들은 대부분 그들 중에도 남한에 있기를 원했지만 만약에 남한으로 갔다는 게 알려지게 되면 자기 가족들한테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가지고 제3국으로 그분들이 원래 가기로 했던 거는 뭐 스위스라든지 스웨덴이라든지 카나다나 이런 나라였지만 그 당시에 1950년대이기 때문에 그 나라들이 다 받아주질 않았습니다. 그 인도에 가가지고 아마 분들이 2년 정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다 그 중에서 이제 한 55명 정도, 56명인가 그 정도 되는 사람들이 제3국으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아마 70% 정도가 이제 브라질로 가고 그 다음에 이제 한
한 열 몇 분은 알제리로 간 여러 가지 상처가 많은 분들이 그렇게 했던 게 세 번째 그룹이라 할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는 이제 제가 사실은 이 네 번째 그룹의 멤버로 제가 75년도에 6년도에 제가 이민을 알제티나에 갔다가 이제 파라과이로 왔는데 거기서 대부분 하던 사람들이 이제 죄송합니다. 이 전에 농업이민이 있는데 제가 그 다음 보러 얘기했네요. 3번이 1960년대 박정희 대통령이 이제 그 5.16이죠. 그 끝난 다음에 61년도에 이제 남미에서는 니드가 많았죠. 땅은 많은데 이제 개발할 사람이 많지 않기 때문에 다 했고 한국은 나라가 그 당시 작았고 사람들은 많았기 때문에 이 세 나라로 먼저 브라질, 알제리와 파라과이로 하게 됐는데 지금은 뭐 인터넷으로 다 알지만 그 당시 그렇지 못했던 때 이분들이 다 이민을 가가지고 또 땅을 잘못 샀습니다. 브로커들한테. 그래서 농사질 수 없는 또 다 농사꾼들이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홈이나 이런 걸 가지고 브라질이나 알제리는 그런 나라가 아니거든요. 워낙 땅이 넓으니까 트랙터로 뭐라도 할 수가 없는데 그분들이 이렇게 잘못된 땅으로 가가지고 1년도 못 해가지고 대부분이 그분들이 다 도시로 오게 됩니다. 한 몇 분만 빼놓고 파라과이는 너무 더웠고 그래서 결국은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처음에는. 근데 그분들이 다 대도시 상파울로라든지 그 다음에 부에노스아이레스 그 다음 아순시온으로 이렇게 이민을 왔고요. 다시 제2주를 했고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이런 게 잘 돼가지고 처음에는 근데 최근에는 브라질에 살던 분들은 브라질이 축복된 땅이라고 그 얘기를 듣습니다. 너무 할 게 많이 있고 풍성하고 근데 최근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중국 사람들과의 경쟁 때문에 한국 사람들이 한 2만 명 정도가 한국으로 다시 재입국을 하게 되는데 옛날에는 안 그랬습니다. 근데 그럴 때 이제 1970년대 이제 파라과이로 뭐 얘기하면 길어지지만 브라질과 알제티나는 인동어민으로 가려고 그러다가 한국 정부가 약속을 안 했기 때문에 브라질과 알제티나에서는 한국 사람을 안 받겠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파라과이로 다 갔던 게 그 당시인데 지금 생각해보면 아마 적게 잡더라도 한 30만 명은 한 15년 사이에 20년 사이에 파라과이 갔다가 그 당시에 파라과이 갔던 사람들은 천국 밑에가 미국이라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래서 미국으로 대부분 오고 미국으로 올 수 없는 사람들은 카나다와 이제 호주로 갔고 그러다 못한 사람들은 다 이제 알제티나와 브라질로 간 적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네 번째고 다섯 번째는 이제 1988년도 올림픽 이후에 이렇게 됐습니다. 잠깐 뭐 그 시기에 대해서 다섯 개월은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이거를 좀 교회들과 연결해 가지고요. 교회들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 그런 거를 좀 따져보면 한 네 가지로 좀 나눌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로는 그 김성호 이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잠깐만요. 첫 번째 얘기한 게 목양적 단계라고 좀 할 수 있겠습니다. 이게 첫 번째 그 한국 교회들이 여기도 나와 있는 것처럼 개신교 신앙은 한국에서는 이민자로 와가지고 직면했던 삶의 도전들, 문화 충격들, 외로움, 인종차별, 경제적 고통을 이겨내는 큰 힘이 되었고 한인 이민자들에게 정신적 닷 역할을 해줬고 어디로 갈지 모르는 사람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주는 용기와 유료를 주는 그런 역할을 한 30년대까지 했던 것 같아요. 1905년도에 멕시코와 브라질, 큐바에 갔다가 그리고 20세기 초반이 아니라 그 다음에 1950년대 이제 방공 포로들이 간 그때와 또 60년대 농사를 지으러 갔던 브라질, 알젠틴 이민자들 그들에게 소망을 주었고 힘든 이민 생활을 헤쳐나갈 수 있는 의미와 용기를 주는 장소가 되었다는 것을 저희들이 볼 수 있겠습니다. 자세하게 보진 않지만 이런 식으로 가르쳐 처음에는 배를 타고 태평양을 건너가지고 한 2달 걸쳐서 갔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멕시코에 가서 저렇게 살았고 이게 그 당시에 한국 사람들의 어떻게 보면은 그
중남미 나중에 좀 얘기하겠지만 피라밋이 좀 있습니다. 거기에 밑바닥에 제일 가난하던 또 그 당시에 그 인종차별적인 대우도 많이 받았고요. 이 사람이 사실 마르탈림이라는 분인데 그 큐바 사람입니다. 역사학자고 이 아버님이 한인 이민의 회장을 하셨고 또 오빠는 헤로니모라는 영화가 또 나왔는데 그 영화도 좀 보면 참 좋겠다 싶습니다. 근데 이분이 큐바의 한인들에 대해서 쓰셨고 한 얼마 전에 한 10년 전에 과테말라에 와가지고 저한테 이 책을 좀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책이 아까 얘기한 그 책을 때 많이 도움이 됐는데 자세하게 얘기는 안 하지만 이분들이 겪었던 인종차별이라든지 또 역사에 잊혀진 사람들이었고 또 오늘날 우리 2세들이나 중남미 2세들은 문화와 언어를 굉장히 빨리 배우지만 이 사람들도 그랬죠. 2세, 3세들은. 그러나 한국이라는 나라가 너무 가난하기 때문에 역사에서 잊혀진 그런 상태를 저희들이 많이 보게 됩니다. 쭉 사진을 보면 2세들, 이 사람들이 나이가 많으셨지만 이 당시에 한국말을 거의 못할 정도였지만 그러나 너무 가난했기 때문에 한국이라는 나라가 알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을 많이 겪었던 사람들입니다. 이분들 중에 제가 한 사람을 더 얘기하자면 이분이 아마 코르케라는 사람인데 이분이 그런 그 이야기를 마르탈님한테 했습니다. 자기 어렸을 때 얘기를 하면서 어렸을 때 아버지가 멕시코에 있다가 큐바로 갔는데 큐바의 농장에서 일하다가 사고로 돌아가셨어요. 이런 사탕수수 이렇게 짓는 그런 공장이었는데 거기서 술 마시다가 이제 어쨌든 돌아가셨어요. 근데 이 당시에 뭐 이민 간 지가 얼마 안 돼가지고 스페니시가 전혀 모르니까 엄마가 이분은 그 당시 아주 어린 나이였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상태였는데 어떤 변호사가 찾아왔답니다. 변호사가 찾아와가지고 자기가 다 얘기해 준 다음에 나는 그 공장에서 돈도 받아가지고 너희들한테 주겠다 약속을 해가지고 그분한테 맡겼는데 결국 돈은 많이 받았대요. 근데 그 돈은 거의 뭐 한 95%, 97%가 이 변호사가 이 뭐라 그러나요? 이거 갖고 있는 도둑이라는 것처럼 돈을 다 뺏긴 겁니다. 근데 자기네들이 어쩔 수 없는, 엄마도 어쩔 수 없는 이런 상태가 그 당시에 많았었다는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방공포로들에 대한 그리고 좀 아까 얘기한 이제 배를 2달 걸쳐 가기 때문에 적도 지나가면 적도 10일날 이렇게 한다고 합니다. 농사짓던 그런 사람들이고 그리고 그 다음은 이게 70년대인데 제 친한 친구의 그 친구는 이제 나중에 부모님들 그런 노력 때문에 조지아 대학 와가지고 지금은 졸업하고 자기 회사를 가진 아까 2세들은 이제 상류사회로 들어간다고 했는데 잘 삽니다. 근데 이 아버님은 아들 그 고생하는 것 때문에 많이 하시다가 여기 LA 영락교회 이렇게 쭉 다니시다가 한 10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근데 이분이 70년대 그분이 쓰신 원래 시인이 되고 싶으셨습니다. 근데 이제 6.25 이런 것 때문에 못하셨는데 이걸 쓰셨죠.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도 어린 나이에 이걸 잠깐 했었습니다. 파라과이에서. 근데 그 옷을 아까 얘기한 것처럼 밴드라고 합니다. 옷을 파는 이런 옷가방, 이걸 가방에 침 같은데 이거 갖고 다니다가 그러다가 그 날이 얼마나 더운지 모릅니다. 파라과이에. 그런데 망고나무 앞에서 이제 본인 여러 가지 그 생각을 많이 하는 거죠. 한국을 들어갈까, 미국을 갈까. 그러면서 집에 또 돌아가면은 자기를 기다릴 아내와 자녀들이 있으니까 힘들어하지만 이런 천국에 미국 재이민 갈까 이런 생각을 늘 하던 게 그 당시 한국 사회들의 이민자들의 마음 상태였다는 거였습니다. 교회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런 사람들에게 어떤 상황, 어떻게 해야 될지 목양적인 그런 목회를 했었던 것이 한국 교회의 그런 역할이었고요. 이민자들에게 아까 얘기한 그대로입니다. 그 역할을 했었던 것이 바로 이제 그 파라과이의 연합교회라는 그 당시 어려웠기 때문에 그 당시 제가 다닐 때는 한 200명 정도 다녔고 나중에는 한 500명 정도 그렇게 됐지만 이 교회에서 이 어려울 때 선교사, 목회자, 교수 뭐 이런 사람들을 작은 교회지만
70명에 75명인가 저한테 그 숫자를 좀 세가지고 이렇게 좀 조사해달라 그래가지고 한번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교회가 이런 역할. 그러나 이제 70년대, 80년대부터는 좀 달라집니다. 제가 이거는 뭐 여러분들에게 안 해도 되는데 한국이 그 당시까지 전까지는 왜 왔냐, 우리 중남미 왜 왔냐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80년대 올림픽 지난 다음부터 많이 달라집니다. 근데 그건 80년대가 아니라 제가 농담 비슷하게 2018년도인가 한국이 독일을 2대0으로 이긴 적 있죠. 멕시코가 그래서 올라갔는데 멕시코 사람들이 태극기를 두고 한국을 그렇게 좋아하게 된다는 그 장난 농담 비슷하게 나온 그 사진을 제가 보내드린 겁니다. 근데 어쨌든 80년대부터는 좀 달라졌어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은 목양적 단계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영적인 단계, 신학적 단계일지도 모르겠고요. 이때부터는 그때까지는 목사님들이 하는 거는 교인들 섬기고 도와주는 역할을 했는데 이때부터는 이제 우리가 왜 여기 와 있는지 이제 성장에만 매몰되는 게 아니라 스스로의 존재의 이유와 목적을 묻기 시작했고 또 우리 민족적 경계선에서만 목양하는 게 아니라 우리 주위의 이웃들을 또 이제 보게 됩니다. 그리고 한인이민들이 이 대륙에서 맡아야 될 역할에 대한 선교적 존재와 이유를 또 이렇게 자각하기 시작했죠. 이때부터 한국 사람들도 이제 경제가 많이 나아졌습니다. 이건 아르헨티나에서 이제 옷장 사시는 분들의 얘기고, 이건 브라질의 봉해주로가 이런 이쪽이고요. 이건 아르헨티나에서 50주년 됐을 때, 그리고 이거는 이제 한국 사람이 처음 갔던 메리다라는 거기에서 한국 사람이 도착한 지 100년이 되는 때 이런 큰 행사를 했습니다. 한국의 대사관과 메리다의 주지사가 같이 그 다음에 이제 몬테레이라고 텍사스에서 3시간밖에 안 떨어진 데는 기아가 들어와가지고 거기는 뭐 지금 한국 사람들을 너무 옛날하고 너무 달라졌습니다. 옛날에는 한국 사람 왜 왔냐 그랬지만 지금 한국 사람에 대한 그런 기대감이 있고요. 또 기대치가 많이 좀 좋아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조금 전에 거를 한 것 같은데 1.5세들이 된 거가 지금 제가 안 보이네요. 근데 저 같은 경우가 1.5세인데 처음으로 그 전까지는 1세 분들에는 어려움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보면은 선교사들이 많이 계신데 1세 분들이 기도, 헌신, 열정 대단합니다. 그러나 이제 많은 경우에는 지금은 좀 많이 달라졌습니다. 그러나 이제 초창기에는 한국의 교회들이 이렇게 볼 수 있는 시각적인 걸 보기 때문에 간지 얼마 안 돼가지고 교회가 세워져야 되고 신학교가 있어야 되고, 근데 1세 선교사님들이 열심히 하시긴 하지만 문화와 언어 이런 그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돈으로 줄 때가 좀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최소한 목양적인 측면에서 이렇게 하다가 하긴 했지만 그냥 그런 우리 자국주의적인 그런 것들이 많이 있었고, 또 대부분이 뭐냐 옷 갖다 주는 거라든지 이런 거 외에는 더 많이 못했는데 그 이후에는 이제 1.5세들이 양쪽에서 이렇게 공부한 사람들이 그런 일을 많이 한 사람이 아마 이준성 목사님을 아는 분이 여러 분 계신다고 그러는데 그런 분들이 조금 하면서 처음으로, 그전에는 한국 분들이 일을 하시지만 그 현지 분들하고는 거의 현지의 수출업체가 중남미는 사실은 그 중앙아시아 같은 데가 아니었거든요. 처음 시작하는 데가 아니라 수출업체가 다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하고 1세 목사님들이 거의 사역을 안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러니까 어떤 분 아까 레네 파디아 얘기했지만 레네 파디아가 이제 1.5세들하고 일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그분은 그래요. 어떤 분이 한국 선교사들이 뭘 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그럼 그분을 알면서도 그 한국 선교사가 어디 있냐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게 뭐냐면은 한국 선교사들은 다 돈으로 줄 수 있는 사람들과 이렇게 하지만 그 중남미에 있는 수출업체라든지 이런 거를 전혀 무시하고 막 이렇게 들어가는, 어떻게 보면은 어느 분이 그런 얘기를 하셨는데 미국에 있는 어느 선교사님들이 한국에 와서 선교를 한다고 할 때 장신, 통화 이런 교단들하고 하는 게 아니라 강원도에 들어가가지고 강원도 몇몇 사람들 모아가지고 일을 하는 것 같은 그런 것들이 우리 한국 사회가 그렇게 하지 않았냐. 레네 파디아 목사님 사실 옛날에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이거 뭐 시간 안 하고 하니까 어쨌든 요것만 마치고 내일 좀 더 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1.5세들이 한 다음에 최근에 한 5년, 10년 그 사이에 이제 2세들이 좀 많이 또 사역에 이렇게 참여하는 걸 많이 보게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어린 시절에 있다가 남미에 갔는데 저와 이 세대를 보게 될 때는 축구 선수 중에 박지성과 이강인을 좀 많이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다 축구를 다 좋아하시겠지만 박지성을 나쁘게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박지성이 열심히 그냥 뛰고 달리는 선수라고 유럽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이해하지만 그러나 아르헨티나라든지 스페인이라든지 브라질 사람들은 박지성의 축구하는 모습에 대해서 예술적인 가치를 많이 못 느껴집니다. 열심히 뛰긴 하지만. 근데 이강인은 발렌시아라는 데도 이렇게 쭉 자랐고 또 축구 선수니까 말을 그렇게 깊이 있게 하는 건 아니지만 스페인 액센트가 딱 있는 그리고 축구를 아주 우아하게 합니다. 뭐 이게 마요르카라든지 뛰는 걸 보면은 유럽 사람들이 제가 어디서 뛰는 사람일 정도로 그런 걸 저는 제가 가르치던 여기 이제 아르헨티나에 있는 나우철 목사님이 하시는 신학교인데 그 학생들 중에 아르헨티나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또 그렇지만 2세들이 좀 있었어요. 여기 몇 분들이 여기 있는데 어쨌든 자꾸 뇌졸중 때문에 사람 이름이 기억이 안 나네요. 근데 에벌린이라는 2세와 다른 한 분은 1.5세인데 사역을 너무 잘하는 거예요. 현지인들과 대화하는 거라든지 말하는 거라든지 현지인들의 좀 아까 얘기한 경기인의 선에서 양쪽을 보면서 이분들이 못 봤다는 것을 보여주고 다가가고 못 하는 것들을 너무 잘하는 거예요. 아마 박민정 전도사 같은데 5살에 이민을 간 사람인데 이런 거를 보면서 제가 저 사람은 정말 이강인과 같은 축구 선수고 앞으로 이런 방향으로 하지 않겠나 하는 이런 것들이 짧은 시간이지만 지금 중남의 한인 교회가 이제 현지 교회들하고 사역하는 것을 잠깐 말씀드렸고요. 시간이 없지만 딱 이거 하나만 더 얘기한다면은 바로 이 시간이 저한테는 하나님의 때, 카이로스의 때가 아닌가 하는 것을 좀 얘기하고 나머지는 내일 이렇게 또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걸 얘기하면서 제 글을 읽으신 분은 알겠지만 제가 옛날에 시카고 선교대라고 그랬잖아요. 제가 처음 갔을 때가 88년도에 올랜도에 제가 있다가 운전해가지고 간 기억이 좀 납니다. 친구랑 같이 이틀 걸려가지고 그 다음에 늘 갔어요. 그 다음에 이듬해 신학교 있을 때 1992년도에 갔는데 그때 제가 만난 사람이 이제 칠레에 온 사람이었습니다. 곤살레스라는 사람인데 그 사람한테 남미 그 교회 역사를 쭉 얘기한 다음에 어떤 사람이 물어봤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가 또 한국 선교사가 칠레에서 만약 사역을 하게 될 때 어떤 일을 했으면 좋겠냐 조언을 달라 했더니 이분이 약간 여기는 좀 아까 5분이라고 여기는 지금 5분이라고 그러시네. 5분 안에 끝내도록 하게 됩니다. 근데 그분이 약간 인종차별적인 죄송합니다. 뉘앙스를 가진 말을 하면서 어떻게 얘기했냐면은 한국 사람이 칠레 와서 일하는 건 힘들다. 칠레 사람들이 백인들이 많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동양인들은 우습게 보는 무시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상류층이나 중상류에 있는 사람들을 선교하기보다는 이제 좀 그걸 잘 모르는 가난한 쪽은 이제 인디지너스 한다는 데 많이 있거든요. 그 사람들은 모르니까 그 사람들하고 이런 사역을 하다. 이게 불과 30년 전입니다. 1992년도니까. 그걸 제가 지금 섬기고 있는 세테카가 24나라에서 유학을 오거든요. 아르헨티나, 엘살바도르. 그 사람들한테 제가 무슨 얘기하다가 그 얘기를 딱 던졌거든요. 이 사람들이 놀래는 도저히 믿어지지 않는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건 굉장히 인종차별적인 그런 얘기고 옛날에는 그랬지만 지금은 그렇지가 않다는 얘기를 이제 학생들이 그 얘기를 좀 했습니다. 근데 뭐 여러분들이 막 하신 것처럼 한국에 대한 그런 기대치가 너무 높아진 거예요. 그런 K-팝이라든지 그 외애들이라든지 근데
이런 게 저 자신도 부족하지만 이런 미국에 있다 하면서 이런 가장자리에 근데 중요한 거는 이제 겸손한 마음으로 어떤데 우리가 너무 잘 옛날에 못 살았기 때문에 이걸 뭘 보여줘야 된다는 아까 무슨 얘기하다 제가 국뽕이라는 얘기를 했는데 미국에서 오는 분들이 국뽕적인 마인드를 많이 가지고 옵니다. 우리가 못 살았는데 이제 잘 살았으니까 너희들이 우리들 얘기를 들어야 된다. 또 단기성교 와서도 그런 일을 많이 해요. 가르치고 뭘 보여주려고 그러고 하려고 하는. 근데 그게 아니라 이런 겸손한 마음을 하게 될 때 제가 여기 한 거는 어쨌든 근데 이거는 방탄소년이 이렇게 된 거라든지 아니면은 멕시코에서 한국 차들이라든지 이런 걸 보게 될 때 좀 아까 얘기한 그런 또 2세들이 와서 미국에서 자란 사람들이 와서 겸손하게 할 때 이분들이 보지 못하는 것들을 우리가 많이 보여줄 때가 참 많이 있는 것을 일단은 이거 외에 사실은 좀 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지 역사적으로 중남미 역사를 좀 잠깐 얘기해야 되는데 그 얘기하기 너무 시간이 지나기 때문에 일단 이걸로 마치도록 일단은 하겠습니다. 한 네 가지가 더 있는데 이 정도만 하고 좀 질의응답 하신 다음에 그 영양가 없는 얘기를 많이 한 것 같아도 죄송한 마음이 드는데 한 15분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피라미드 다시 좀 보여주실 수 있어요? 예. 그럼 이것만 좀 제가 좀 잠깐만요. 이게 우리한테 좀 중요한 게 뭐냐면은 중남미를 이해하시려면은 이걸 좀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화해자가 화해하는 것이 하나님을 알게 하는 그것만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도 이제 역할이 있다는 얘기를 좀 하려고 하는 건데 중남미 문화를 이해하려면 이 메스티조라는 것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게 백인과 그 원주민들이 인디언들이 섞여가지고 만든 그런 문화인데 이게 바로 이제 스페인 이제 군인들이 정복자들이 와가지고 그 장기간 있는 동안에 현지 왜냐면은 군대랑 같이 미국처럼 가족이 이민 온 게 아니기 때문에 남자들만 있다 보니까 대부분 이렇게 현지 사람들을 부인 또는 척 아니면 뭐 이런 식으로 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멕시코 사람들은 이건 사실 과테말라만 아니라 중남미가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옥타비오 파스라는 노벨 문학상을 받은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멕시코인들에게는 열등감이 있는데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백인들과 똑같지 않은 메스티조의 정체성 때문에 있다. 근데 이제 사무엘 에스코발도 얘기했지만 아니면 후안 스템이라는 사람이 얘기했을 거예요. 메스티조는 분명 인간의 죄악성에 기인한 것임을 부인할 수 없는 역사적 사실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이 메시지와의 다양성의 아름다움을 허락하셨다 얘기를 했는데 그게 나온 게 바로 이 지금 백승사님 물어보신 이 피라미드 구조입니다. 지금 과테말라 경우는 굉장히 더 안 좋은 상황이었는데 과테말라 경우는 제가 그 할 때 한 5%의 백인들이 나라의 80%의 자원을 다 소유했던 사람들이고 또 80%의 국민들은 한 20% 정도 되는 자원을 가지고 한 500년 동안을 우리 한국에도 영남과 호남과의 갈등이 있다고 그러지만 이거는 2차 6.25 끝난 다음에 된 게 아니라 아니 그 전에 한 500년 동안이나 이랬던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은 경제적인 것만이 아니라 사회, 문화적 여러 개 이렇게 있습니다. 지금도 같은 나라지만 흩어져 있는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들이 만약 겸손하기만 한다면 좀 더 얘기할 게 있지만 일단은 겸손한 그러나 친구 같은 얘기 제가 많이 하지만 우리가 뭘 좀 도와주겠다 내 말 들어라 이게 아니라 친구를 하게 되면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이 굉장히 많다는 것을 일단 현재는 이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인구 분포도도 저 피라미드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일 꼭대기 백인들이 제일 숫자가 적고 예. 나라마다 좀 틀려요. 사실 이제 라틴 아메리카 학을 공부하는 사람들은 이런 나라들을 인디언 국가라고 합니다. 중미에서는 과테말라가 유일한 인디언 국가고요. 남미에서는 볼리비아와 페루가 그렇습니다. 멕시코에도 인디언들이 많지만 이건 뭐냐면은 인디언들의 숫자가 국민의 한
50% 정도 된다는 그렇게 되고요. 과테말라 경우는 한 8%에서 한 10% 정도 되고, 멕시코 같은 경우는 한 20% 정도 되고요. 근데 아르헨티나나 이제 우루과이 같은 데는 백인들의 국가이기 때문에 많고, 근데 이게 어느 나라나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대부분이 이게 벌써 500년 전의 얘기지만 지금까지도 그렇기 때문에 대전이라든지 아직까지도 안 보이는. 근데 지금은 조금씩 그 복음지 교회에서 이런 것들에서 좀 자유스러워지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 그게 이제 사실은 레네 파디야의 딸인 루트 파디야가 그 이런 해방 신학은 아니지만 그런 일들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 경우에는 아직도 이런 게 있고, 근데 우리 한국 분들 중에도 그런 1.5세, 2세들은 좀 다르게 합니다. 아직까지 이런 거를 잘 우리가 모르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래서 어쨌든 선교하는 거에도 일단은 이분들의 역사를 좀 알아야지. 그래서 이제 제가 얘기한 화해자 역할이 그냥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하나님을 알게 해주는 것만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도 이런 여러 가지 갈등이 있는데, 이때 친구로 들어가게 되면 미국 사람들이, 백인들이 못하는 그런 것들이, 이것도 제가 교만한 얘기일지 모르겠지만 겸손하게 한다면 쓸 수 있는 부분이 있다는 걸 좀 잠깐 얘기하는 겁니다. 예, 네, 오늘 말씀 제가 듣기 전에는 예. 사람이 조금 카톨릭과 예. 기독교의 어떤 그 동향 자체, 카톨릭이 굉장히 공부로서 봤을 때 카톨릭이 굉장히 교세가 강하고 많은 수의 사람들이 카톨릭 신자를 갖고 있는데, 저희 한국 분들께서 이민을 여러 차례 가시면서 가실 때 결국에는 그분들께서 기독교에 대해서 그렇게 알고 가시는 분들이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처음에 제가 이제 궁금했던 것이, 과연 그분들께서 이미 1세부터 시작을 해서 그분들께서 어떻게 그렇게 교회가, 한국인 교회가 성장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했었는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 중에서 이 1세 성교사님, 근데 그분들의 수고가 굉장히 많았다, 대다수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그 이외에 어떤 다른 어떤 문화적인 어떤 관점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점. 이게 제가 이런 말씀드리는 거는, 예를 들어서 지금 지금 동남아시아 쪽 많은 분들, 많은 교인들도 가 계시지만 그쪽은 또 그 나름대로의 어떤 붐이 일어나고 있지만 또 그 나름대로의 어떤 차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어릴 때 생각했을 때에는, 제가 좀 질문이 좀 틀려지는데 죄송합니다. 그 문화적인 차이 때문에 한국인들이 가서 좀 이렇게 높은 문화라고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 현지인들에 대해서 낮은 형식으로 하면서 그 현지 종교에 대해서 비판적인 입장을 취하는 그런 모습도 있지 않을까 생각을 했을 때, 거의 뭐 중남미에서 기독교가 이렇게 성공적으로 부흥을 일어나게 됐던 것이 1세대의 그 수고 이외에 어떤 다른 문화적인 문제가 요소가 있는지, 그런 것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그 얘기하려면 또 1시간 걸려야 되는데 제가 한번 나중에 스거지를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미는 달라졌습니다. 제가 처음에 갔을 때 개신교라면은 아주 열등 시민, 2등 시민, 3등 시민, 멕시코는 그래요. 역시 큰 도시는 안 그런데, 중미는 그래서 그 사회학자, 인류학자들, 역사학자들이 중미에 대해서 과테말라에 대해서 쓴 책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중미는 지금 그 한 40% 이상이 개신교예요. 복음지 거기는 다릅니다. 근데 남미는 안 그래다가 지금 좀 막 올라오고 있고, 그리고 아까 여러 가지 질문하셨는데 그 1세 분들은 대부분 불교 신자나 무신론자였거든요. 근데 좀 아까 얘기한 것처럼 다 얘기할 수는 없는데, 처음 가는 나라에 뭘 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그 사람들이 이제 천주교를 안 붙잡고 한번 나중에 또 해야 됩니다. 개신교를 붙잡아야 됩니다. 근데 너무 어려우니까 큐바에는 사실 이자경이란 그분이 아마 영락교에 계시던 역사가는 아닌데 멕시코 역사를 쓰신 분이세요. 아마 삼성과 현대 이런 도움을 받아요. 근데 그분이 그렇게 지적하기를, 이제 큐바 같은 데는 너무 어려우니까 사실은 미래 종말론이 굉장히 뜻입니다. 그래서 안식교가 또 그 교회에 될 뻔했는데, 그래도 이런 안식교가 지금은 많이 달라졌지만 옛날 같은 경우는 이단이라 그래가지고 그 교회가
맞단서에 있는 교회가 안식교가 되지 않고 감리교로 이렇게 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왜 천주교를 붙잡지 않았는지 잘 모르겠고, 그러나 그 당시에 1세 선교사님들이 한 거는 사실 많지 않아서 미국도 마찬가지지만 목회자들 정도가 있으니까 이제 한국에서 라든지 미국에 이렇게 온 분들이 계시고 여러 가지 질문해 주셔서 여러 가지로 답을 했는데 죄송합니다. 예예 정확하게 이렇게 확실하게 질문을 못 드렸는데 예. 결과적으로는 그러니까 그 기독교와 개신교 사이에서 예. 카톨릭과 개신교 사이에서 어떻게 그 초기 이민자들께서 그런 초기 이민자들 이후에 1.5세대 계속해서 기독교가 이렇게 활성화가 됐고 부흥이 되는지 그 부분이 좀 궁금해서 어쨌든 중남미에 관해서는 처음부터가 그러니까 옛날 얘기를 자꾸 하는 게 그 당시 시작된 문화 이런 현지인들을 막 악용하고 막 이런 거는 오래 갔습니다. 그래서 캐톨릭이 지금은 과테말라 같은 경우는 바닥을 쳤다 그래요. 다 개신교회한테 다 뺐다. 교인들을 뺏겼다가 지금 다시 올라올 수 있는. 또 지금은 또 캐톨릭 중에 또 이런 캐리스메릭 캐톨릭이라는 것도 생기고, 그 사람들이 설교하는 건 뭐 웬만한 그 개신교 목사님들처럼 이렇게 합니다만, 오랫동안 그 사람들은 뭐 정경 유착이라 그러나요? 정치와 종교가 이렇게 유착돼가지고 교회는 완전히 백인 부자들을 위한 그런 것들이 있어가지고 오래 갔었죠. 그러다 최근에 1960년대, 70년대 이후에 많이 이렇게 변했습니다. 물론 그 전에 선교사들이 오래 백인들이었지만 최근에 변화가 많이 일어나고, 또 거기에 오순절교회가 큰 역할을 감당한 것들이 현재. 근데 제가 사실은 제가 2년 전에 그것부터 좀 했습니다. 현재 중남미 교회 상황이 어떤 건지를 알아야지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아니까. 근데 지금은 시간도 없는 데다가 다 하게 되면 너무 길기 때문에 일단 우리 한국교회만 좀 얘기했고, 그 다음에 우리 한국교회는 이런 상황에서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되는지. 근데 예, 일단 그 정도만 좀 얘기했고요. 그리고 또 한번 나중에 헤로니모라는 영화 보신 적 있으신가요? 예, 헤로니모가 좋은 영화입니다. 근데 아마 조셉 천이라는 분이 그 어린 그 한국말과 영어를 잘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빨리 끝내야 되는데 이분이 그 오바마 대통령 때 잠깐 큐바에 갔다가 그 헤로니모라는 분의 딸을 만나가지고 호텔 가는데 운전사로 온 사람이 그 딸이었어요. 그래서 얘기 들어보니까 아주 대단한 사람이다. 그래서 그분은 이제 이분을 갖다가 헤로니모를 체게바라나 그 피델 카스트로처럼 놓지만 그렇지는 않은 분이에요. 그렇게 똑똑한 분이래가지고 이랬는데 공산주의 그런 걸 했지만 철저하게 역사가 60년대 이후에는 완전히 59년도에 그게 됐는데 완전히 역사로부터 잊어진 사람이었죠. 그러다 나중에 이제 한국 정부가 이렇게 해가지고 나중에 자기의 마지막 그 인생의 그런 거를 한국 그 디아스포라 코리안 큐바라는 거를 찾으려고 노력을 많이 하시는 분인데, 결국은 아마 여기 보시면은 수염 이렇게 기른 정경석 선교사님이라고 계십니다. 큐바에도 그 베네수엘라에서 오래 계시다가 나중에 큐바에 계시는데, 그분은 직접 그분하고 컨택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결국 예수님을 못 믿고 그냥 세상을 떠난 분이에요. 제가 옆에서 볼 때는 참 안타까워요. 이분이 여러 가지가 많이 있었는데 예수님을 먼저 몰랐다는 게 첫 번째고, 그 두 번째는 그 당시 아까 제가 그래서 사진을 좀 많이 보여드린 게, 오늘날 우리가 얘기하는, 또 제가 지금 남미에 가게 볼 때 아르헨티나나 브라질의 2세들과는 달라요. 한국이 너무 가난하고 그러니까 2세들이 암만 분화나 이런 게 했다 그래도 할 일을 못했어요. 근데 지금은 이분들이 그런 얘기하기 전에 사실 중남미의 역사를 좀 아셔야 됩니다. 그럴 때 제가 얘기하는 이 카이로의 때가 무슨 얘기인지, 우리들이 할 수 있는 게 뭔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좀 얘기를 하는 건데, 내일 좀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